북한은 매년 수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가난한 나라이며 최근 경제 성장률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진작에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북한에서 어디서 돈이 난 것인지 비싼 미사일을 펑펑 쏴대며 무력 도발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북한 어딘가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대체 북한은 무슨 수를 써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내상에서 사이버 정보전을 벌이기 위한 IT 인재 육성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은 상대 국가 몰래 은밀하게 정보 수집을 하거나 인터넷 여론전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면 북한의 IT 인력들은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사이버 테러를 하거나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털고 랜섬웨어 등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2007년에 라자루스라는 악명 높은 해킹 조직을 만든 이후로 본격적인 사이버 테러 활동을 시작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버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막으려 했지만 북한은 그런 그들을 비웃듯 세계 여러 곳의 가상화폐 플랫폼을 해킹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2021년에 9곳에서 4억 2,90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빼내갔으며 2022년에는 15곳에서 17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훔쳐갔고 2023년에는 20곳의 거래소에서 10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빼돌렸죠. 북한은 자신들의 정보단체를 이용해 훔쳐온 가상화폐들을 가상화폐 세탁 기술인 믹서를 통해 돈 세탁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믹서는 원래 막대한 현금과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하죠. 중국이나 북한처럼 개인을 억압하는 정부 아래에서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라자루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집단들이 이 믹서를 악용하면서 2022년에만 42조 원 그리고 2023년에는 30조 원이라는 돈을 세탁했다고 하네요. 어느 순간부터 중국의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든 후 돈을 뜯어가는 일이 많아졌죠. 물론 중국의 해커들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해킹해서 그곳에서 얻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북한의 해커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해킹해서 얻어낸 개인정보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작년 6월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유명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복제한 피싱 사이트를 만든 적도 있다고 하죠. 북한은 네이버 메인 화면에 있는 실시간 뉴스와 광고 배너 메뉴 탭을 똑같이 베낀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해킹하려 했습니다.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접속하거나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어떻게든 이런 해킹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해킹 수법이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해킹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중국의 조직들이 보이스피싱을 할 때 사용하는 악성 앱을 개발해서 돈을 받고 판 후에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추가금까지 뜯어낸다고 하죠.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된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만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들에게 악성 앱을 팔아넘기면서 최소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300억이 큰 돈인 것은 맞아도 한 나라의 수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수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죠. 왜냐면 북한 국적으로 설립한 IT 기업들은 해외의 다른 기업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들이 마치 다른 나라에서 만든 글로벌 IT 기업인 척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들도 당당하게 북한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려 했지만 세계 그 어떤 기업도 이들과 선뜻 거래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 먹튀를 한 적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북한은 1970년대 서유럽 여러 나라의 은행들로부터 1조 8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1984년이 되자 돈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아예 배를 째라고 바닥에 드러누워버렸다고 하죠. 그 외에도 1974년 스웨덴으로부터 볼보 자동차 1,000대를 수입한 후 대금을 보내지 않고 먹튀를 해버렸으며 스위스에도 2억 달러의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핀란드에게도 1972년 대량의 물품을 수입한 후 대금의 일부만 갚은 후 현재까지도 빚을 갚지 않으면서 3,300만 유로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전적이 있다 보니 누구도 자신들을 상대해주지 않자 북한에서는 기업명을 외국식으로 바꾸거나 상대를 만날 때 영어로 대화를 하는 등 자신들이 북한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글로벌 IT 기업인 척하면서 거래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과 러시아에 대한 군대 파병 등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걱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과연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6천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평양에 떨어진 민간 무인기 삐라를 막무가내로 우리나라 군에서 보냈다고 주장하죠.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0여 년 동안 무려 12차례나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켰던 북한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는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남북 간 주요 교통로까지 파괴하면서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행동이 실제 전쟁 의도보다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바로 군사력의 심각한 약화입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했고 상당수의 병력까지 보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무기의 양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죠. 특히 포탄의 경우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라면 오히려 무기와 병력을 비축해야 하는데 북한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탄과 미사일인데 이를 대량으로 수출했다는 것은 전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계획하는 나라가 자국의 핵심 전력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는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군사 전략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공격로 확보로 군사 전략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주요 공격로가 될 수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적 중요성을 설명드리면 경의선은 서울로 향하는 최단 루트이고 동해선은 동부전선의 주요 진격로입니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두 노선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통로인 것이죠. 하지만 북한은 이를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주요 진격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을 하려는 군대가 자신의 진군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실제 전쟁 의도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입니다. 현재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본적인 생필품과 의료품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첨단 무기 운용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데도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것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죠. 더구나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외화벌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수출품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무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국제적 고립 문제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기존 동맹국들조차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죠. 특히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미국과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전쟁에 동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죠. 결국 북한은 전쟁을 시작하면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북한 정권의 생존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섯 번째는 체제 붕괴의 위험성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체제 붕괴인데요. 현재도 극심한 물자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인데 전쟁이 발발하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는 북한의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죠.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도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러한 정보를 더욱 많이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죠.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 수행 능력의 한계입니다. 북한은 현재 군수물자와 식량은 물론 연료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연료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요. 현대전에서 전차나 전투기 같은 주요 무기 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연료가 필요하죠. 하지만 북한은 이런 연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간에 기습 공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전을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더구나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첨단 무기체계와 정밀타격 능력 또한 매우 취약합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무기는 구식이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이는 현대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대체 왜 이런 도발을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에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죠. 현재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단결을 유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은 우리나라나 미국을 적대시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전략을 자주 사용해왔습니다. 둘째는 대외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는 북한이 과거에도 자주 사용했던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는 상대가 알지 못하게 조용히 준비를 하는 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실제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북한처럼 요란하게 광고하는 것은 99.9% 허풍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전쟁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절대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허세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평양에 울려 퍼진 핵무력 강화 구호와 함께 북한은 거의 매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거나 밤중에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과연 이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실제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는 특수부대입니다. 북한은 무려 20만 명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미군의 특수부대 전체 인원보다도 많은 숫자이며 냉전 시기 소련의 스페츠나츠가 3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중 대부분이 일반 보병 수준의 경보병으로 평가받고 있죠. 무엇보다 특수부대 한 명을 제대로 훈련시키려면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20만 명을 모두 특수부대급으로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유리를 밟고 다니거나 칼 던지기를 하는 등 차력쇼에 가까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훈련은 실전에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유리밭을 장시간 걸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그저 선전용 영상에 불과할 뿐이죠. 실제 미군 특수부대라면 유리밭을 피해가거나 아예 방탄군화를 신고 뛰어갈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특전사는 400km를 일주일 내에 다파하는 천리행군 같은 실전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훈련으로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 특전사는 최신 장비와 과학화된 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어 수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특수부대의 가장 큰 약점은 후방 침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10만 명을 한 번에 침투시키려면 미군의 와스프급 상륙함 50척이 필요한데 북한에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현대미군도 상륙함과 양륙함을 모두 합쳐 30여 척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주장은 그저 허구에 불과하죠.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디데이에 상륙한 연합군이 9만 명 정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군들이 상륙할 때 쓰는 공기부양 정도 한 번에 5천 명 정도밖에 수송할 수 없는데요. 이마저도 모함이 필요하고 이는 레이더에 쉽게 탐지되어 우리 해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1998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도 북한의 잠수정은 우리 군의 경계망에 발각되어 도주하다 격침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며 장사정포를 과시해왔는데요. 1994년 3월 남북실무대표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이후 북한은 이를 주요 협박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170mm 자행포와 240mm 방사포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170mm 곡산형 자주포의 위력은 우리 군의 105mm 견인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약한 것으로 평가되죠. 이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포신 2개를 용접하여 연장하는 등 무리한 개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척이라는 간단한 장치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북한군 스스로도 포탄이 어디로 날아갈지 정확히 알 수 없죠. 수동으로 장전해야 해서 5분에 2발 정도밖에 발사하지 못하는 것도 큰 약점입니다. 더구나 발사 준비와 이동에만 30분이 소요되고
장전과 발사 이전 사격 위치에 포를 두기까지 30분이 더 걸려 실질적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죠. 반면 우리 군의 K9 자주포는 처음 3분간 분당 6발, 이후 분당 2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방열 과정이 대폭 단축되었고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발사 속도가 월등히 빠르죠. 실제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은 170여 발을 발사했지만 민간인 2명과 해병 2명이 사망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국군은 포 사격 훈련 중이라 바로 쏠 수 있는 포탄이 없었고 K9의 절반이 기능 고장을 일으켰음에도 북한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은 우리 군의 화력 우위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게다가 북한의 장사정포는 서울 북쪽의 북한산으로 인해 포탄이 떨어지는 각도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포가 갱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허점이 많죠. 갱도에서 포를 발사하려면 일정 시간 동안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우리 군의 정밀 유도무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잠수함입니다. 북한은 70에서 100대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구형이고 그마저도 연료난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죠. 이 중 대다수는 1500톤도 안 되는 소형 잠수정으로 10시간 이내에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 합니다. 바다의 경운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엔진 소음도 매우 커서 우리 군의 음파 탐지기에 쉽게 노출되죠. 천안함 피격 이후 우리 해군은 대잠 능력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에는 최신 대잠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AW159, MH60R, P8A 등 최신 대잠 헬기와 초계기들을 도입하면서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시에는 미7함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북한 잠수함은 큰 위협이 되기 어렵죠. 북한의 잠수함 기지들은 우리 군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 전쟁 발발 시 곧바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생방 무기입니다. 북한은 2500에서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해구산이 발동될 수 있어 실제 사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시리아가 2017년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례는 북한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생물학 무기의 경우 북한군 탈북자들에게서 천연두 항체가 발견되어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 역시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해 생물학 무기 보관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죠. 오히려 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전염병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방역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어 생물학 무기의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전도 중요한 비대칭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약 10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운용하며 민간의 우수한 IT 인프라와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로 중국 IP를 통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죠. 이들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해외기지를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 해킹, 가상화폐 탈취, 군사기밀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디도스 사태, 2016년 국방부 해킹 사건, 2017년 작게 5015 유출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죠. 특히 2016년에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백신 중계 서버에 악성 코드가 유입되었고 국방망 내부 인트라넷에서도 같은 악성 코드가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군의 각 통신망은 모두 분리되어 있어 인트라넷이 뚫려도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전술망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행정용과 작전지휘용이 통합되어 있어 오히려 북한의 내부망이 뚫릴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죠.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군 또한 북한에게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약 1000여 명의 정예 인력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북한이 새로운 위협수단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2021년 화성8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선해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2형 시험 발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천궁, 천궁2, 패트리어트, 사드 등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현무 미사일을 기존 1700기에서 2017년까지 2000기를 추가 생산해 개전 24시간 내 북한 장사정포의 70에서 90%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정리하자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과대포장된 면이 많고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11과 화성11라 같은 신형 전술유도탄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는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